우크라이나가 슛을 날려 3번이나 골을 넣으며 대형 해트트릭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마치 버터를 자르듯이 쉽게 뚫어뒀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방어선이 붕괴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는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 방공망은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사라졌고 러시아는 방어망이 지도에서 사라진 채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즉 SBU 소속 알파 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파 부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공격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해트트릭의 기반이 되었으며 알파 부대가 우크라이나 공격수들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설명한 뒤 해트트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부대 활약 소식은 SBU가 텔레그램에 올린 유로마이단 프레스 게시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알파 부대는 러시아의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의 절반가량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으며 각 유닛당 1,500만에서 2,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기계 예산에 큰 타격을 준 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많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며 양국에 더 안전한 항공 통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SBU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공격해 전선에서 러시아 공세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체르 S1, 이 러시아의 중장거리 드론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무기 체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U는 판체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적 방공망을 돌파해 후방 목표를 타격하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BU는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점령군의 군사기지, 창고, 비행장 및 기타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상상해보세요. 러시아는 골키퍼와 수비 라인을 세워 우크라이나의 골을 막고 있습니다. 골을 한 번이라도 넣으려면 잠시 후에 다룰 3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수비를 뚫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복잡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러시아 수비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시적으로 빈틈이 생기면 골을 노릴 수 있었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수비수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그들을 경기에서 배제시켰고 원하는 만큼 골문을 향해 자유롭게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수비가 무너지면 축구 비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다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SBU는 러시아가 판처 S의 절반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파 부대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방공 시스템을 파괴할 때 사용한 드론 시점에서 촬영된 증거 영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유튜브에 공개한 이 영상은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판처 S를 목표로 하강합니다.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방공 시스템은 드론이 너무 낮게 날면 판처가 대응하지 못해 위협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충격이 반복되며 수십 대 판처 S1, 이 우크라이나가 개방한 안전 항로를 따라 격추됩니다. 이로 우크라이나의 연속 격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영상의 모든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합니다. 판처 S1은 러시아에도 SBU 주장만큼 중요한 무기입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에 따르면 판처 S1은 신속하게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10톤짜리 우랄 5323 트럭 뒤에 탑재되어 있으며 이 트럭은 최대 800km, 약 497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럭은 최대 12km 7.4마일, 비행미사일을 탑재한 방공 시스템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0.2에서 4000m, 즉 0.6에서 약 13,120피트에 이르는 30mm 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포는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공격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처 S1 방공 유닛도 표적이 되면 격파될 수 있습니다. 이 포는 드론이 다른 목표를 공격하려 할 때 0.65피트 거리에서도 드론을 격추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판처 S1은 아마도 다른 어떤 러시아 방공 시스템보다도 우크라이나가 투입하는 저공 비행의 극도로 위험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병력, 군사시설, 그리고 지휘소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동성으로 보호 대상 병력과 장비와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같은 드론 미사일을 점점 더 활용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판처 S1 부대는 지대공 미사일과 포로 위협에 대응하며 우크라이나의 공격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맞는 게 가까운 무기입니다. 포는 드론을 처리하고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을 격추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가까이 나는 항공기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처 S1, 이 우크라이나와 알파 부대의 중요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중 절반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제 해트트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합병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판 치르 SL 방공 시스템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본토로 병력을 수송하는데 러시아가 사용하던 BK-16 수송선을 공격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선박이 우크라이나에게 결정적인 표적은 아니었지만 러시아가 점령지의 병력을 계속 증강하는 데 사용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의 일부였습니다. 이 선박을 통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동한 많은 사람들이 도네츠크 등 최전선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2월 14일 페이스북에서 이 선박이 드론 공격으로 성공적으로 타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은 확인됐으며 총참모부는 러시아 침략자의 공격력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잠재력을 줄이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한 일이며 BK-16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이벌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 수송선은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추가로 19명도 원하는 곳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속도도 빠르며 42노트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다른 선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이 배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을 해상 드론들까지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을 해안 순찰부터 인원 수송, 해안 상륙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하며 매우 다재다능한 함정입니다. BK-16은 병력을 전투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선박의 상부 갑판 전방은 러시아의 잘라 421, 16EM과 같은 정찰 드론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건 무리가 아닙니다. 같은 저장 공간은 FPV 드론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장거리 드론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BK-16의 상부 갑판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으며 일방향 임무가 아닌 경우에는 드론을 갑판에서 회수한 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선을 만나는 우크라이나 순찰정이나 드론은 그 무장도 상대해야 합니다. BK-16은 강력한 군함이 원래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에는 여전히 7.62mm와 12.7mm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는 총좌가 장착되어 있고 러시아의 AG-17 30mm 자동 유탄 발사기와 40mm 유탄 발사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로에 제거 장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형 모델에는 코넷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 미사일은 수상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BK-16을 해상 또는 항구에서 공격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가 한때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배치했던 어떤 방공망도 우크라이나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BK-16 한 척 손실이 평소라면 큰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740척 이상의 함정을 가진 대형 해군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또 한 척을 잃은 사실은 그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파괴된 BK-16은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려 운용하던 흑해 함대 소속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됩니다. 흑해 함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함대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을 주로 활용한 매우 효과적인 해군 작전으로 인해 흑해 함대는 전쟁에서 거의 영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함대 대부분은 노보로시스크 항에 갇혔습니다. 흑해에서 힘을 행사하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시도하는 선박들은 드론과 미사일의 표적이 됩니다. 2025년 2월까지 러시아는 이 함대 군함의 약 3분의 1인 최소 24척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군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터키가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해협을 모두 통제해 군함 통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흑해 함대에서 군함 한 척을 잃을 때마다 그만큼 약화되는 손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맞서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중요한 해군 전력이 바로 이 흑해 함대였기 때문에 러시아 해군의 나머지 700여 척의 전력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제 BK-16, 이 흑해 함대 손실 목록에 추가되었고 우크라이나의 해트트릭 중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골도 곧 이어졌고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골도 곧 나왔습니다. 마지막 공격에 대해서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격은 어땠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판체르 SL 부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 전체에서 핵심이 된 목표물, 즉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위해 우리는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지방 볼가라는 마을로 향합니다. 그 마을 근처 타메네프테가즈 석유 터미널이 2월 15일 우크라이나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전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텔레그램으로 군 작전 성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연방 크라스노다르 지방 볼가 마을 근처에 있는 타마네프테가즈 석유 터미널의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총참모부는 해당 시설 부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총참모부의 발표 외에는 이번 공격에 대해 잘 모르고 피해 규모도 텔레그램 게시물 당시 평가 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석유 터미널은 케르치 해협 근처,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볼기에 도달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가장 가까운 영토인 니코폴에서 최소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러시아 판체르 S1 재고 절반 파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동 거리가 길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최소 325km, 즉 200마일 이상을 이동해 러시아 석유 터미널에 직접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는 보너스도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은 텔레그램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차 마을 지역에서 적의 판처 S1 대공 미사일 및 포병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타격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크림반도에 있으며 여러분도 즉시 타격된 방공 시스템에 주목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판처 S1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판처 S1 비축분의 절반을 잃는 것이 곧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을 잃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이 특정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해트트릭 마지막 공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K-16 공격이 골대 상단 구석으로 날아간 헤더 슛이었다면 크라스나르 크라이 유류 저장소 공격은 하단 구석으로 부드럽게 밀어넣은 멋진 슛이었습니다. 이 3연속 공격의 마지막 골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집단적인 얼굴에 공을 강하게 내리꽂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격은 합병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를 겨냥해 러시아 점령군의 후반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공격은 두 개의 별도 목표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1-2 패스와 같았고 결국 골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도네츠크주에 위치한 빌라 정착지에서 러시아 포병 여단의 정비 부대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어서 점령된 자포리자로 시선을 돌려 르브미브카 인근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 규모는 아직 평가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판치르 S1 대량 손실로 러시아는 중요한 병력 집결지 보호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로네츠크에서 러시아 포병 수리 부대를 전멸시키면 손상된 포병이 발포할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의 포병 상태는 원래도 좋지 않았습니다. 2024년 초만 해도 포브스는 러시아가 낡은 포의 포신을 빼서 새 포에 달아버린 포신을 교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래된 포신은 노후와 과사용으로 빨리 마모돼 그렇게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후방에 대한 타격으로 가능해진 러시아 전선 전력의 체계적인 해체이며 이는 다시 SBU의 알파 부대와 같은 조직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안전한 항공 통로를 개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훌륭합니다. 러시아는 그에 대한 답이 없으며 그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많은 장비가 파괴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번 말했듯이 러시아 판처 S1이 대량 파괴되며 카날 13이 공중의 블라인드 코리도라고 부르는 구역이 열립니다. 즉, 이 구역들은 러시아가 감시할 수 없는 영공입니다. 그것이 방공 시스템에 종종 과소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네, 대공포와 미사일은 들어오는 발사체를 격추하기 위한 것이지만 방공 시스템에는 레이더도 있어서 설령 방공망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지상군에게 경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경고를 받으면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도착 전 엄폐할 수 있었지만 이제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가 파괴돼 더 취약해졌습니다. 자포리자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력 집결지가 공격을 받았는데 만약 판체르 S1이 그 지역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더 불리한 점은 방공망 마비로 중거리 공격이 가능해졌고 우크라이나가 2025년 대부분 기간에 했던 장거리 공격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면 이런 공격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가 날아올랐던 걸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는 러시아의 심장부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종종 방공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더욱 복잡한 영공을 벗어나 러시아 내 타격 지점까지 이 무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SBU의 조치로 판처 S1 전선에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안전한 항로 확보 문제이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계속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최대 3,000km, 즉 약 1,80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빠져나가 러시아 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거리에서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미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 지역에서의 헤트트릭과 같은 공격에 FPV 드론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와 같은 더 비싸고 장거리 무기는 목표물을 제거하는 데 더 적합하므로 그런 무기들은 사용하지 않기를 선호합니다. 러시아는 중거리 타격 드론을 제작해야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보유 중입니다. 매처는 이런 드론들이 하이마스 같은 무기를 곧 대체할 것이라 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알파 부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은 FPV 드론처럼 유도되면서 더 먼 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후방 거점에 곧 큰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휘소나 드론 부대 등이 해당되고 헤트트릭 작전에서 본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을 위해 모인 러시아 병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모든 전장 재앙에 대처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알파 부대가 러시아에 가한 경제적 피해, 즉 막대한 비용입니다. SBU는 알파 부대가 판치르 S1을 몇 대 파괴했는지 말하지 않았고 절반 정도 파괴됐다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밀리타니는 분석 웹사이트인 오릭스가 최소 35대의 판치르 S1이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숫자는 영상이나 사진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손실된 장비만을 집계한 것입니다. 10월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우크라이나는 판치르 S1만으로 러시아에 최소 7억 달러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는 알파 부대가 단독으로 입힌 40억 달러 피해 중 일부입니다. 2025년 러시아 방공망 전체를 보면 러시아가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 상당수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깊고 더 강하게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후방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즉 2월 14, 15일 헤트트릭 이후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 파괴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석유 및 정유업체들은 우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2월 두 번째 석유 터미널 공격 은빙산의 일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이 러시아 석유 산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The Military Show 구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